별거 아닌 방구석 유튜버지만요. 경제 유튜브를 하면서요. 계속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한테 정말 좋은 게 2개 정도가 보였거든요. 하나는 삼성 파운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북극항로예요. 이 2개는 정말 잘 만들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이죠. 하지만 위기도 보였어요.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 대한 함정이, 주 4일째 같은 달콤한 유혹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조차 믿기가 힘든 현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요. 왜 지금이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갈림길인지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누나가 어제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삼성이 왜 돈도 안 되는 파운드리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보다는 TV, 냉장고 팔아서 돈 버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왜 괜히 쓸데없는 거 하는 거지? 저희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 누나, 그게 함정이야. TV, 냉장고 팔아봐야 남는 게 없어. 누나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TV 사러 가니까 100만 원이 넘던데 무슨 말이야? 엄청 비싸던데 남는 게 없다니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나, 예전에는 TV 하나 팔면 많이 남았어. 근데 지금은 똑같은 TV를 하나 팔아도 버는 돈은 실제로 점점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중국도 만들고 베트남도 만들고 여러 나라에서 다 만드니까 경쟁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원가는 올라가고, 왜냐하면 인건비는 점점 늘어나니까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누나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나, 그래서 계속 뛰어야 하는 거야. 러닝머신에서 멈춰 있으면 뒤로 떨어지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또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TV만 팔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못 살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을 성공시켜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누나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요,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도 소름 돋을 거예요. 왜 이게 국가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첨단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먼저 현실부터 좀 볼게요. 우리 누나 말처럼 가전이 정말 돈이 될까요? LG전자 실적 한번 보세요. 매출이 무려 33조예요. 33조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남은 영업이익은요? 고작 2조 원이에요. 한번 영업이익률로 계산을 해볼까요? 6%네요. 고작 6%예요. 이거 우리 집 앞에 치킨집도 6% 이상 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는 게 적어서 우리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삼성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에만 40조를 팔았는데요.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것도 5.7%밖에 안 돼요. 이게 뭔 소린지 아세요? 100원 팔아야 6원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거 정말 편의점 알바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게 성숙산업의 한계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TV, 냉장고, 세탁기, 이제는 죄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중국 애들도 만들고요. 베트남 애들도 만들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후려치기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요, 치킨집 사장님처럼 장사는 잘 되는데요, 남는 건 쥐꼬리만큼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33조면 큰 돈 아니야? 그럼 말을 좀 바꿔볼게요. 아버지가 지난달에 월급으로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버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버는 돈은 줄어드니까요. 아니야, 그래도 6%면 꾸준히 벌잖아.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일본 직장인들이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언제 수준인지 아세요? 1997년이에요. 1997년에 받던 월급이요. 2019년에나 다시 받기 시작을 했어요. 22년 동안요. 월급이 제자리 걸음이었단 이야기예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일본 잘 사는 나라니까 돈 많이 받을 거다 생각하시죠? 아니요. 지금은 한국에 밀려요. PPP 기준으로 일본 대기업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57,000달러예요. 그런데 한국은 87,000달러죠. 우리가 30,000달러나 더 많이 받아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첨단 산업이 없어요. 죄다 성숙 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많은 돈을 줄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게 경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첨단 산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인재가 중요하죠. 당연히 급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뭐야, 일본이 우리보다 월급이 적다고? 맞아요. 1인당 GDP도 우리가 역전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이 바보였어요?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죠. 자동차 잘 만들죠. 가전제품 잘 만들죠. 뭐하러 위험한 새로운 거를 해. 지금도 충분히 잘 살잖아. 이런 마인드로 30년을 보낸 결과가요.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죠. 커피 한 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요. 월급은 그대로고요.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요. 통장 잔고는 텅텅 비고 있죠.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껴도요. 경쟁에서 밀리면 미래는 없어요. 자, 그럼 반대 케이스를 좀 볼게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TSMC 아세요?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요. 얘네들 작년 3분기에만 순이익률이 42.8%였어요. 잠깐만, 42.8%요? LG가 6% 남기는데요. 쟤네들은 43% 남긴다는 이야기죠. 7배 차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더 미친 게요. 3분기에만 순이익이요. 13조 8천억 원이에요. 한 분기만 해요. 그것도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뭐 간단해요.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 곳이 TSMC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애플도, 퀄컴도요. 다 TSMC한테 가서 제발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첨단 산업의 파워죠. 그런데 더 미친 게 사회적인 파급 효과예요. TSMC 직원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요. 1억 4,600만 원이에요. 작년에 22%나 올랐죠. 돈을 잘 버니까요. 석사 신입도 8,4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타이페이 거리에 활기가 돌고요.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죠. TSMC 하나가 국가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실제로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를 역전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요. 평균 3.2%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5%예요. TSMC가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4%를 차지해요. 한 회사가 국가를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대만 사람들이 TSMC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만의 수호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지킨다는 이야기죠. 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맞아요. 리스크는 크지만요. 성공하면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성숙산업은요, 안정적이지만 남는 게 적어요. 6% 대 43%요. 7배 차이가 나죠. 현실에 안주하면요. 일본처럼 30년 동안 정체기가 될 수도 있어요. 1997년에 받던 월급이나요, 2019년에 받는 월급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 첨단 산업은요? 리스크는 크지만요. 성공하면 국가와 국민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누나, TV, 냉장고 파는 건 치킨집이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반도체는 뭐야? 독점 산업이지. 우리밖에 못하면 가격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이거 실패하면 일본처럼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힘들어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구나. 맞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요? TSMC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모습일지요? 아니면 일본처럼요?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을지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역할을 할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우리에게도 TSMC와 같은 게임 체인저가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요, 한국 첨단 산업의 유일한 미래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삼성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왜 안 되는지요? 글로벌 경쟁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팩트 폭격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선택은 삼성뿐이라는 충격적인 결말까지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첨단 산업 성공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삼성 파운드리 맨날 적자나는데 그냥 접는 게 낫지 않겠냐? 엥? 이건 또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어차피 SK 하이닉스가 있잖아. 똑같은 반도체 회사고 삼성은 이미 SK한테 잡힌 거 아니냐? 이거 듣고요, 정말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친구 뭔가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가요, 반도체 산업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구분을 못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봐요. SK 하이닉스는요, 삼성 파운드리를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절대요. 네버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삼성 파운드리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안 믿기신다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털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요즘 보면 삼성 SK한테 완전히 털린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아니에요. 사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만드는 거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영역이 달라요. SK 하이닉스가 삼성 파운드리를 잡는다는 이야기는요, 애초에 성립이 안 해요. 왜냐고요? 영역이 다르니까요. SK 하이닉스는요, 삼성 메모리를 잡은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를 잡은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모든 게 좀 명확해져요. 반도체를요, 모든 기계의 머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메모리는 뭘까요? 머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에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는요, 책상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책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애초에 머리가 잘못되면요, 책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책상을 잘 만드는 것도 다른 회사가 따라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책상보다는 머리가 만드는 게 많이 힘들겠죠. 당연히 따라오기도 더 힘들 거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도요, HBM 만들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잖아요. 마이크론도 있고요. 그런데 파운드리는요? 파운드리는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엔비디아 H100 칩이나요, 애플 A17 칩이나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거요. 이 모든 머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파운드리고요. 이거는 삼성전자만 가능해요. 첨단 산업이고 독점적이에요. 더 결정적인 차이는 관계 구조죠.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을 잘 만들어도요, 엔비디아한테 이 가격에 HBM 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의뢰 관계죠.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하면요,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와서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갑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요.
결국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성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애초에 어려운 만큼요, 이겼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게 좋은 거면 파운드리 시장에는 경쟁자가 많겠네.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사실상 TSMC랑 삼성전자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다고요? 뭔가 이상하시죠?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에 왜 둘밖에 없을까요? 그건 매년 수십 조씩 쏟아 부어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이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돈이 되는 만큼 위험도가 큰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텔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인텔은 경쟁에서 탈락했죠. 이제 TSMC와 삼성 단 둘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TSMC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67.1%예요. 67%요. 이거 거의 독점 수준이거든요. 삼성의 점유율은요? 고작 8.1%요. 67% 대 8%요? 이거 8배가 차이 나잖아요. 8배요. 그럼 삼성이 2등이긴 한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맞아요. 더 충격적인 건 삼성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15에서 16%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8%까지 추락한 거죠. 왜일까요? 그건 정말 당연하게도요, TSMC가 삼성보다 잘 만드니까요. 그러면 뭐야? 삼성이 완전히 진 거잖아. 저걸 어떻게 따라잡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삼성이 위를 보면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또 밑을 보면 차이가 심해요. 사실 삼성 밑에 있는 기업들의 점유율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TSMC랑 삼성 둘 다 2나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인텔은요, 7나노 만들다가 막혔어요. 아니 3나노 4나노도 아니고요, 7나노 만들다가 막혔다니까요. 거기서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중국 기업들은 28나노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SK도 파운드리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쪽은 첨단 산업 쪽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왜요? 1년에 수십조를 감당하면서요, 기술 경쟁을 할 기업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유율 경쟁은 어마어마하지만요, 사실상 TSMC의 경쟁 상대는요, 삼성이 유일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미국 회사들 있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얘네들 다 뭐하고 있나요? 다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이 거대 기업들은 죄다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팹리스와 파운드리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에요. 같은 반도체를 만들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애들은요, 그림만 그려. 그림만요. 설계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파운드리는요, 실제로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삼성이나 TSMC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시겠죠. 뭐야, 예전에는 다 했잖아. 맞아요. 옛날에는 반도체 회사가 혼자 다 했어요. 설계도 하고요, 생산도 하고요. 인텔이나 삼성 이런 데 혼자서 다 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요, 손톱만한 크기예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박아 넣었어요. 이거 정말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시잖아요. 그 반도체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고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1년에 수십조씩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요, 회사는 망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회사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역할을 분담하자. 미국 기업들은요, 우리는 설계만 할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죄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아시아 기업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만드는 거 할 거야. 어차피 우리는 제조업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아무리 멋진 칩을 설계해도요, 실제로 만들 곳이 없으면요,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TSMC랑 삼성 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멋진 AI 칩을 설계해도요,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가 없으면요, 그냥 컴퓨터 화면 속의 그림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삼성과 TSMC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요, TSMC요,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요. 풍부한 인재, 정부 보조금, 온갖 지원을 다 받고 있죠. 국가적 프로젝트예요. 삼성은요, 정부 지원 그딴 거 없어요. 자체 돈으로 매년 수십조씩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정부 지원 없이 TSMC랑 맞짱 뜨고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눈물겨운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세계는 삼성과 TSMC 2강 체제고, 다른 회사들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 소름 끼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시겠죠. 그래도 삼성이 적자잖아. 점유율도 8%밖에 안 되고. 이거 의미 있어? 잠깐만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삼성이 지금 적자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요, 30% 점유만 해줘도요, 국가에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 일자리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요, 더 무서운 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 기업들을 쫙 조사해 봤거든요. 표를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한국 기업 현황 보실래요? 없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한국에 첨단 산업 경쟁이 가능한 기업이요, 삼성 단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삼성 실패하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삼성이 실패하면요,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은 0이 돼요. 완전히 0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메모리만 남겠죠. SK 하이닉스 메모리, 삼성 메모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이에요. 일본 꼴 나는 거죠. 일본이 1990년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동차랑 가전제품만 잘 만들면 돼요. 뭐하러 위험한 거 새로 해? 지금도 충분히 잘 살잖아. 30년 뒤 결과가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이죠. 일본 직장인들 지금 받는 월급 수준이 어떤지 아세요? 1997년이랑 똑같아요. 22년 동안 월급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이야기예요. PPP 기준으로요, 한국 대기업 평균 연봉이요, 87,000달러, 일본은 57,000달러, 3만 달러가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만 달러를 더 많이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일본이 첨단 산업 육성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이 딱 그 갈림길에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하면요, 한국이 TSMC 바로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강국이 돼요. 삼성 파운드리가 실패하면요, 한국은 일본처럼 메모리만 남고요, 첨단 산업은 완전히 도태되는 거죠. 삼성이 실패하면요,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세계 시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SK 하이닉스 분명히 잘해요. HBM 시장을 70% 점유하고 있고요, 최신 HBM3는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죠. 대단한 거 맞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책상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무리 좋은 책상을 만들어도요, 엔비디아가 이 가격에 만들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격에 만들어줘야 하는 의뢰관계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TSMC 67%대 삼성 8%에 엄청난 격차지만요, 사실상 이 둘만 남아있어요. 한국의 첨단 산업이요, AI 칩 자율주행이에요. 5G, 6G, 그리고 국방이나 전부 다 없음이에요. 실제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 산업은 삼성 하나뿐이에요. 삼성이 실패하면요, 한국은 일본처럼 30년 정체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일본은 1997년 월급 수준에 멈춰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전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안 올랐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삼성 파운드리는요,
단순히 삼성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에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무서운 결론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설마 삼성 파운드리 하나에만 다 걸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어. 있기는 해요. 사실 한국에는요, 삼성 파운드리 가치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편에는 북극항로를 다룰 거예요. 북극항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말로 숨겨진 보물이에요. 이거 성공하면요, 한국이 진짜 아시아의 네덜란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편에는 진짜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2번이나 북극을 통과했어요. 22번이나.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기존 항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어떤 문제냐고요? 2021년 3월 23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길이 400m, 무게는 22만 톤인 거대한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요, 거대한 강풍에 휘말려서요, 수에즈 운하 한 가운데에 비스듬히 박혔어요. 완전히 운하를 가로막아버린 거죠. 하루 평균 51척이 지나가는 세계 최대의 물류 통로가요, 배 한 척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된 거죠. 무려 6일 동안이요. 6일이요. 369척의 선박에 발이 묶였고요.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어요. 6일이에요.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 손해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루에 100억 달러씩 손해가 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3조 원씩 손해가 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하나 났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거의 일주일 동안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정말 어떤 혼란이 올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수에즈 운하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요, 예멘 후티 반군이요, 홍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말라카 해협은요, 여전히 해적들의 소굴이죠. 항로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럼 중국은 왜 22번이나 북극을 통과했을까? 중국이 뭔가 알고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중국은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중국이 왜 다른 길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기존 길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볼게요. 기존 항로가 정말 위험해졌는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수에즈 운하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버 기븐호 사건으로요, 369척의 선박에 발이 묶였어요. 하루 평균 51척이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가요, 무려 6일 동안 완전히 셧다운이 됐어요. 더군다나 2023년부터는요,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요, 2천억 상당의 화물이요, 위험한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60조 원이거든요. 260조요. 그럼 말라카 해협은 어떨까요? 이 해협에서 가장 좁은 길이 어떤지 아세요? 단 2.7km예요. 세계 해상 물동량에요, 20에서 25%가요, 이 좁디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거죠. 2015년 전 세계에서 해적 공격이 몇 번이었는지 아세요? 246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200건이요, 이 동남아 일대에서 벌어졌어요. 중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던 거죠. 중국 무역의 90%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라카 딜레마라는 용어까지 생겼어요.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 항로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1995년 인스로프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 길이 얼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북극으로도 길이 뚫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북극항로라고 부르게 됐어요. 결국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요, 무려 40% 가까이 단축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 걸까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보면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요 22,000km를 가야 해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요 14,000km를 가야 하죠. 거의 8,000km가 줄어들어요. 운항시간도 30일에서 20일로 10일이 단축이 되어져요. 연료비는요 40% 이상이 절감되죠.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거든요. 과거에는 북극항로를 1년 중에 3달밖에 못 쓴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7월부터 11월까지요 5달은 확실히 쓸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거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단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나오거든요. 유럽이 북극항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로테르담 항을 한번 볼게요.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의 항만이고요. 24시간 이내에요. 서유럽 모든 주요 도시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로테르담은 유럽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북극항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수에즈 운하가 너무 불안해요. 두 번째, 말라카 해협도 해적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태국 같은 나라는 뭘 하고 있냐고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해서요 280억 달러 규모의 육교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서가 나와요. 만약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요 유럽, 아시아 물류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요 북극을 2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군요. 그러면 이 북극항로는 아시아 나라 어떤 곳에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중국은 어때요? 상하이, 닝보, 선전 등이요 거대 항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요 글로벌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중국 경유 물류를 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큰 항구들은요 다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기는 태평양을 지나서요 미국 LA가 있는 서부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유리해요.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기에는 돌아가는 길이라 좋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서쪽 해안에는 대형 허브 항만이 없어요. 그럼 한국은요? 이거 완전 대박 아닌가요? 우리 부산은 북극항로가 가는 길에 딱 하니 있어요.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죠. 작년에 2440만 TEU를 처리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거기다 중국은 미국과 외교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죠. 게다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세요.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요 모든 화물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동 지역의 물동량이요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물동량이 움직이냐면요 아시아에서 화물이요 싱가포르로 경유해요.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고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서 유럽을 가는 거예요. 미래에는요 아시아 화물이요 한국을 경유해요.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유럽을 가는 거죠. 한국이 새로운 싱가포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단서가 나와요. 러시아가 2019년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소름이 돋거든요. 2035년 북극항로 개발 계획이라고 나오는데요. 뭐가 들어갔냐면요. 2032년까지 쇄빙선 7척을 추가하겠다. 북극항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해상 물류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러시아는 현재 9척의 쇄빙선을 운행 중인데요. 2030년까지 총 17척으로 확대할 계획인 거죠. 북극 지역 항구의 화물 처리 능력을요. 8,3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 이미 투자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단서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거든요. 한국이 숨겨진 강점들을 한번 볼게요.
첫째가 세계 최소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쇄빙선도 만들 수 있고요. 둘째, 경쟁력 있는 해운사를 가지고 있어요. HMM 현대상선이요. 이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셋째, 지정학적 위치예요.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물류를요 모두 모을 수 있는 위치죠. 넷째, 정부의 의지죠. 신북방 정책이나요 북극 항로에 대해서요 개발 의지를 이미 표명하고 있어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GDP 대비 엄청난 투자였지만요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죠. 우리가 장보고의 후예 아닙니까? 약 1200년 전 신라의 장보고가요 동아시아 해상권을 주도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바다 북극해 앞에서요 역사적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모든 단서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단서 첫 번째는요 기존 항로가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럽은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투자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섯 번째, 한국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북극 항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요 한국이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요 천재 이루의 기회예요. 물론 위험도 있어요. 러시아의 통제권 문제나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국제 간의 관계도 문제죠. 하지만 위험이 큰 만큼 우리나라가 성공했을 때 오는 이익도 막대하죠. 이게 잘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큰 반환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북극 항로 개발이 이렇게 좋은 기회라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어차피 북극 항로는 대부분 러시아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요 값싼 러시아 가스를 직수입하면 어떨까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죠.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요 수출 경쟁력도 늘릴 수 있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최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보이거든요. 다음 편에는 북극 항로와 에너지에 대해서요 이 달콤한 제안 속에 숨겨진 위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때로는 가장 달콤해 보이는 기회가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북극 항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극 항로가 대부분 러시아를 통과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요 파이프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듣기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에서 값싼 가스를 사오면요 석유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수출도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시겠죠. 엥? 갑자기 여기서 미국이 왜 나와? 여러분들 혹시 걸프전 기억하세요?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했던 그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석유 전쟁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병합해서요 석유 가지고 장난을 치면요 본인들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지만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건 당연하게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강해요. 하지만 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거는요 미국이 그 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면 항상 밟아왔어요. 항상이에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서 소련을 해체시켰고요.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보다 잘 나가게 되니까요. 플라자 합의를 맺어서요. 일본 기업들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요즘엔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1대1로 나요. 전기차 같이요.
본인들의 유통망이나 본인들의 과학기술을 따라오려고 하니까요. 역시나 밟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이 파이프간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간을 노드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드스트림2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독일을 압박해서요. 결국 이걸 취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극 항로까지 개척하면서 러시아의 파이프간까지 대겠다고요. 그래서 값싼 에너지원을 사오자고요. 이거 진짜 재수없으면 지도에서 우리나라 이름 바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돈 좀 벌려다 재수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은요, 에너지 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역사가 이를 증명하거든요. 1991년의 걸프전을 한번 볼게요. 1990년 8월에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즉각적으로 50만 대군을 중동에 파견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기만 대주고요. 나서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이유가 뭘까요? 쿠웨이트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요? 아닐걸요. 석유 때문이에요.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병합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의 20%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라크가 석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미국 입장에선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이라크예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보면요.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죠.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어요. 우연일까요? 또 다른 게 있어요. 2011년도 리비아 내전 개입을 한번 볼까요? 카다피 제거 명목은 민주화였어요. 하지만 카다피가 제거된 후에요. 누가 석유를 차지했을까요? 서방의 석유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란 제재를 한번 볼게요. 지금도 미국은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어요. 핵 개발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이란이 세계 4위의 석유 보유국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북한의 핵 개발도 그냥 놔두었던 미국인데 패턴 보이시나요?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대응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를 하자는 거예요? 러시아의 파이프간을 만들자고요. 그리고 값싼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하자고요.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것들 뭐 하는 짓이지? 동맹국이 적대국과 손잡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독일의 실수는 한 가지였어요. 에너지 문제를요, 안보보다 경제성을 먼저 우선시한 거죠. 1970년대부터 독일은요,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고요? 싸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는요, 아예 러시아에다 직통 가스관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노르드 스트림이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2021년 기준에요. 독일 천연가스 수입의 55%가 러시아산이었어요. 독일 정치인들은 경제 논리라고 합리화했죠. 정치적인 갈등과 에너지 거래는 별개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에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요. 러시아는 즉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했어요. 가스값을 루블로 내라. 아니면 가스를 끊겠다. 독일은 완전히 당황을 했죠. 독일 입장에서는 가스값을 루블로 결제를 하면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도와준 꼴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 루블로 결제할 때요. 루블의 가격이 오르면요. 더 비싸게 가스를 사는 꼴이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요. 안 받아들이면 독일의 에너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스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 왔으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9월에 일어나요.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요. 의문의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독일이 마음을 바꿔서요. 러시아 가스를 다시 사고 싶어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요. 독일의 전기요금이 200%가 폭등했어요. 제조업 경쟁력은 추락했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바로요. 에너지를 적대국에 의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미국은 독일한테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르드 스트림 2가요. 유럽을 러시아의 인질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도 옮겼죠. 2019년 12월에요. 미국은 노르드 스트림 2를 건설하는데 참여한 모든 회사에 제재를 가했어요. 그 결과 완공까지요. 143km를 남겨두고요. 공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어 있어요. 독일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메르켈 총리는요. 치해 법권적 제재를 거부한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독일의 외무부 장관은요. 미국의 제재가요. 유럽의 자율적 결정을 방해한다고요. 비난했죠. 하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서도 똑같았죠. 2022년 2월에요. 바이든은 솔츠 독일 총리와 만나면서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드 스트림 2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요. 바이든은 즉각적으로 노르드 스트림 2 관련 기업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백악관 대변인이 노르드 스트림 2가요. 해저에서 죽어 있다고요. 공식 발표도 했어요. 11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들인 대규모 프로젝트가요.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독일이 아무리 우리의 주권이다, 경제적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미국이 반대하면 결국에는 막힌다는 이야기. 이게 현실이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좀 볼게요. 북극항로 개발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부산항을 확장하고요.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뭐 이것 가지고 미국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지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만약 우리가 북극항로까지 개척하고요. 파이프라인까지 건설해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이 러시아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중국, 러시아 라인에 한국까지 합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중동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 50만 대군도 파견한 나라예요. 동맹국이 적대국과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2024년 2월에요. 미국은요, 러시아 기업과 협업했던 한국 기업들까지 제재 대상에 올려놨어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러시아에서 주문받았던 LNG선 3척을 취소해야 됐고요. 한국종합물류업체와 협업하던 러시아 철도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어요. 이게 단순한 무역 거래일 뿐인데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를 직접 수입한다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북극항로 인프라는 계속 추진을 해야 돼요. 부산항을 확장하고요. 세빙선을 만들고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요. 이건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죠. 미국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긴 힘들걸요.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루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미국에서도 석유나 가스가 나오거든요. 에너지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낫겠죠. 조금 비싸도.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요. 미국산 LNG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간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와는 선을 좀 그어야 하겠죠. 북극항로 활용은 좋지만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은 절대 안 되죠. 이게 가장 안전한 전력처럼 보여요. 정리 좀 해볼게요. 미국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선 전쟁까지도 불사한 나라예요. 걸프전, 이라크 전쟁, 리비아 개입이 모두 에너지와 관련이 있죠. 독일은 경제와 정치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다가 결국엔 큰 대가를 치렀죠. 우리는 독일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북극항로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파이프관을 들어오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온다? 이거 정말 위험한 도박일지도 몰라요. 북극항로 인프라는 준비하지만요. 에너지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게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단기 이익에 현혹돼서요. 국가의 미래를 걸면 안 되겠죠. 오늘은 북극항로랑 안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거든요. 다음 편에는 주 4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해외 선진국들도 주 4일제를 하고요. 그게 더 효율성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대한민국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어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아빠, 요즘 주사일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야, 너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너희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 그 시대 가장 보양식은 꿀꿀이 죽이라는 건데 미국 기지에서 남은 잔반을 그냥 끓인 거야? 거기서 재수 없으면 담배재가 나오기도 했지. 하지만 그 시대 가장 보양식은 꿀꿀이 죽이었어. 나도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맛있었어. 담배만 잘 골라내면 말이지.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만큼은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지.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주사일제. 그냥 놀고 싶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사회가 하루아침에 망가질지도 모르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4일째? 혹시 위험한 거 아닐까? 아니면 옛날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뭘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나무 껍질도 먹고요. 풀뿌리도 먹고요. 이렇게 못 먹는 것까지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수출할 물건 자체가 없었어요. 공장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공장이 아니라요. 가내 수공업 하는 공장이에요. 가내 수공업이요? 손으로 고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좋아서 공장이죠. 사실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수준이죠. 당연히 수출할 물건이 없는데 고속도로 뚫는다고 하니까 반대할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고요. 아마 당시에 제가 살아있어서 그때 고속도로 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부 욕부터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고속도로 아니요. 사람 목숨보다 도로가 더 중요한가? 라면서 욕하고 있었겠죠. 거기다 또 고속도로의 건설비가 얼마나 드는 공사였는지는 아세요? 당시에 일본이 고속도로를 뚫었는데요. 그 일본이 고속도로 뚫은 가격이요. 당시 우리나라 GDP 예산의 2년치였어요. 거기다가 기간은 10년이 걸렸죠.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뚫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빨리 뚫었어요. 일본이 쓴 돈의 5분의 1 정도 되는 돈으로요. 일본은 10년 동안 한 걸요. 우리는 무려 29개월 만에 끝내게 돼요.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뭐 부실공사죠. 그렇게 빨리 뚫어야 하니까 한겨울에도 공사를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적은 돈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 부실공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속도로를 뚫어서 우리는 당연히 수출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팔 게 없었거든요. 거기다 제대로 된 공장도 없었죠.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걸 해외 시장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외화를 벌어와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요. 당시에 인건비가 엄청 싸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만 싼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기계 없이 손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거기다가 인건비는 우리나라만 쌌나요? 다른 나라들도 쌌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게 뭔지 아세요? 적자 수출이에요. 일단 만든 원가보다 싸게라도 팔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요. 그 돈이 시장에서 돌 테니까요. 그래야 나라가 굴러가니까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부채만 쌓여갈 텐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냥 만들어서 팔면 아무도 안 사니까요. 그러면 이 적자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적자라도 팔면 외화가 들어오고요. 공장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비싼 관세를 매겨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외화는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정부에서 돈을 메꾸어줘요. 무슨 돈으로요? 그냥 돈을 찍어서 메꾸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가고요. 돈의 가치는 휴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고요? 미친 듯이 일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당장 오는 게 아니라 1, 2년 후에 따라오잖아요. 미친 듯이 일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그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결국 적자 수출을 했지만 그걸로 경제를 돌린 거고요. 그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정말 미친 듯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눈부신 성장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공하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던 그 모습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멈춰있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뒤에서 맹렬히 쫓아오고 있고요. 일본은 앞에서 슬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 4일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로시간을 줄이자. 삶의 질을 높이자.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선진국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선진국들이 주 4일제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일부 선진국들에서 기업이 주 4일제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다른 기업은 주 5일 일하니까요. 어떤 기업은 주 4일 일하게 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죠. 당연히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심리적인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 더 쉬니까요. 4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국가 단위로 4일제를 하겠다고요? 이건 좀 말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 4일 일하고 3일 쉬는 게 당연한 게 되니까요. 주 4일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일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거든요. 1990년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세요?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린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해? 우리한테는 도요다도 있고 소니도 있잖아.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지금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 수준이 어떤지 아세요? 1997년에서 멈춰 있어요. 22년 동안 월급이 그대로인 거예요. 22년이요. 더 충격적인 게요. 지금 한국 대기업 직장인이요. 일본보다 3천만 원을 더 받아요.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역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일본이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요, 우리는 계속 달렸기 때문이에요. 삼성, LG, 현대 계속 새로운 걸 시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욕망을 포기한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집 안 사요. 비싸니까요. 결혼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승진 관심 없어요. 어차피 월급도 똑같으니까요. 거기다가 일본은 집값도 안 올라요. 당연하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집 가격이 오르겠어요. 30년 동안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물가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랐죠. 결국 일본 사람들은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오고 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오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IMF 때 겪었던 그거예요. 미친 듯이 사람이 잘리는 거죠. 왜요? 일본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려고요. 사람을 자르면 기업이 살아남기가 쉬우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인가요? 주 4일째 물론 좋아요. 하루 더 쉴 수 있고요. 가족과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요. 국가 단위로 주 4일째를 시도해본 나라는 없어요. 일부 기업에서 성공을 했다? 그건 다른 이야기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업과 나라의 이야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기업이 시행을 했을 때는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쉬는 날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일하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 전체가 하면요. 당연히 쉬는 날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오히려 일주일에 5에서 6일을 일한다고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죠. 이건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일주일에 3일 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게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 4일째를 시행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요. 다시 주 5일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는요. 다른 나라가 시행하는 거 보고서 결과 보고서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게 훨씬 안전하겠죠. 만약 주 4일째를 시행했는데요.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되돌리기에는 너무 큰 일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요. 힘들지만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돈이 없다는 건 상대적인 박탈감일 뿐이고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과거처럼 단백질가 나오는 꿀꿀이 죽을요.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주 4일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요. 희망이라는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나보다는 잘 살 거야. 나보다는 힘들지 않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죠. 너무 못 사는 상황에서 매년 발전하니까요. 당연히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요. 이 희망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꿀꿀이 죽 먹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과거처럼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들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본인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에 나오면서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죠. 결국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는 세대. 과거에 비하면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세대. 이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나라의 경제가 점점 발전하느냐 아니면 정체가 되느냐 이 차이이겠죠. 그런데 주 4일째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먼저 실험을 해줄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들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의문이 좀 들죠. 다음 편에서는요.
우리가 소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걸러서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 보면 정말 답답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작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요. 해리스랑 박빙이라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트럼프의 완승이다. 무조건 당선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결과는 트럼프의 완승이었어요. 예전에는 뉴스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 뉴스는 뭔가 본인들의 바램을 이야기한다고 해야 하나요?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작년 10월에요. 그러니까 1년 됐네요. 진짜 어이없고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온 나라가 삼성이 위기다. TSMC한테 완전히 밀렸다. 이런 이야기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YTN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위기론이 불거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삼성이 이제 내부에서도 뭐 위기론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산업도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네. TSMC에 비교해가지고 삼성이 AI 분야의 반도체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 매출액이 역전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지금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이번에 3분기 뭐 32.3조 원의 이제 매출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삼성은 28.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이제 역전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를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오히려 그래프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처럼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반도체 분야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겨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네. 결국에는 실적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유독 삼성만 조금 휘청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각을 삼성전자가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폭 메모리 HBM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이제 시장을 점유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은 고성능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는 AI 메모리 및 이제 잘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주가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삼성을 두고 10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반등할 가능성 또 방법,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주 뭐 당장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TSMC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격차를 빨리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변화를 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I와 관련된 고성능 컴퓨팅하고 AI 메모리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빨리 이루는 게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BM과 같은 이런 그 제품에 있어서 기술 성숙도를 빨리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뭐 이제 GAA 같은 혁신적인 공법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를 빨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기술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강점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투자자들은 공급 계약이나 신계약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취임 2주년인데 네. 앞서서 전영은 부회장 이제 DS 부문장이죠. 네. 자가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네. 입장이 좀 나올까요?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취임 2주년인데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리더십, 그 다음에 뭐 경영 성과를 재조망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향후 비전하고 정확한 목표와 전략, 뭐 경영 이제 목표 등을 정확히 이제 회장으로서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사과문이 크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투자자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삼성에 있어서 뭐 이제 신뢰랑 이제 경영 방침이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뢰를 갖게 하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삼성이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세요? 뭔가 전문가답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진짜 문제가 좀 많아. 아니, 문제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교수님 말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진짜 소름 돋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매출을 단순 비교한 거예요. TSMC의 3분기 매출이 32.3조 원인데 비해서 삼성은 28조 6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역전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점점점. 교수님, 비교 자체가 잘못됐어요. TSMC 파운드리랑요, 삼성 DS 부문 전체를 비교하고 계시잖아.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삼성 DS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회사죠. 정상적인 비교라고 하면요, TSMC 파운드리랑요, 삼성 파운드리를 비교해야죠. 근데 이 교수님은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랑요, 메모리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회사를요, 단순 비교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비교군을 잘못 만들어 놓고 매출을 비교한다? 이건 전문성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든요. 안과 전문 병원이랑요, 안과랑 내과를 같이 하는 종합병원을요, 전체 매출로 비교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비교가 될까요? 애초에 매출 비교 자체를 잘못 만드신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혼동하고 계세요. AI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시장을 점유했다. 삼성전자 AI 분야 반도체에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저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AI 메모리 분야랑요, AI 반도체 분야가요, 사실 같은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분야를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당연히 이분이요, 아예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죠.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잘한다고요, 삼성이 파운드리도 못한다? 서로 다른 영역을 비교해서 못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파운드리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계시죠. 역전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지금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건 삼성이 앞서 있었는데 TSMC한테 따라 잡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파운드리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분야예요. 삼성이 전체적으로 TSMC보다는 큰 회사였던 게 맞기는 하지만요,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요, TSMC가 선두주자고요, 삼성이 후발주자예요. TSMC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시장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요, TSMC가 버는 돈이요, 삼성 전체가 버는 돈보다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파운드리만 보면 삼성은 후발주자라니까요. 삼성은 TSMC를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어요.
삼성이 열심히 해서 시장을 야금야금 뺏어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교수님이요, 파운드리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부터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뭐 계속 문제투성이에요. 전략적인 맥락도 부재하죠. 이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변화를 좀 이제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AI 관련된 고속형 컴퓨팅하고 AI 메모리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빨리 이루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BM 같은 이런 그 제품에 있어서 기술 성숙도를 빨리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이제 GAA 같은 혁신적인 공법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강점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충 들어보면요,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좀 많이 이상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기술을 잘해야 된다, 그냥 그런 뻔한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AI 메모리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이랑 HBM 기술 성숙도라고 하셨는데요. AI 메모리랑요, HBM은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두 번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많아 보이잖아요. 아니면 같은 말인지도 모르셨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수님이 중간에 GAA를 언급하셨는데요. GAA는요, 삼성이 TSMC보다 먼저 상용화한 기술이에요. 삼성이 TSMC를 잡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요, 삼성이 TSMC보다 잘했던 신기술을 가지고 온 걸 예로 든 거죠. GAA요, 삼성이 TSMC보다 먼저 했다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분 그냥 내용은 모르는데요, 어려운 전문 용어만 가지고 와서 막 떠드는 느낌이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이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전문가가 맞기는 맞나? 이런 의심이 들죠. 자, 지금까지 교수님의 발언을 하나씩 따져봤는데요. 어떠세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첫째, 기본 개념을 구분을 못해요.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이런 거 반도체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교수님 지금 이거 혼동하고 계세요. 둘째, 단순한 수치만 비교하고 있죠. 매출만 보고 삼성이 뒤처졌다, 사업 구조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셋째, 전략적인 맥락이 전혀 없어요. 왜 삼성이 파운드리에 투자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 누구세요? 이하여대 경영학부 교수예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문과 교수님들이요, 적어도 산업에 대한 이해는 하시고 비판을 하셔야죠.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비판이라뇨. 방송 나가기 전에 자료 조사라도 좀 하시죠. 그런데 전문가도 사람인데 틀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첫째,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해요. 작년 10월에 이 뉴스 보고요, 삼성전자 주식 판 사람들이 진짜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둘째, 정책 판단이 왜곡이 되죠.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세울 때요, 여론을 고려해요. 삼성이 위기라는데 지원을 늘려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셋째, 국민들이 헷갈려하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망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만 조성시키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보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삼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운드리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계속 위기다, 뒤처졌다, 이렇게 단기 성과만 요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걸 단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걸 보면요, 이 뉴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뉴스예요. 저 교수님 정말 준비 없이 나오신 분이죠. 하지만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교수님들 수업을 듣거나요. 책을 보면서 얻었어요.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 언론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는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아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뭐가 잘못되었다. 무엇이 문제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가 많죠. 결국 이런 걸 걸러서 들을 수 있는 힘은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일 거예요. 공부라는 게 많이 힘들지만요, 설마 여러분들의 돈을요, 저런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에 따라서 갖다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죠. 전문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최근에 6편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 북극항론, 러시아에서 파이프간을 대는 건 위험하다. 주 4일째, 언론의 비판적 수용입. 이렇게 6개를 연속적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 다 다른 이야기로 들리실 테지만요, 합쳐놓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방구석 유튜버 주제예요. 우리나라가 미래에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조금 시건방진 결정 같긴 하거든요. 다만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6개를 한 번에 합쳐서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미래에 중요한 게 뭐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 저 2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삼성 파운드리요, 북극항론. 이 2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보여줬어요. 그래야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편에는요, 요즘 AI가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